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가난했기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돌쇠의 집안은 양반집이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문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집안일은 열심히 했지만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워낙 가난하니 혼인을 할 나이가 이미 찼지만 그와 혼인하고자 하는 집안도 여인도 없어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의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돌쇠의 먼 친척이 평안도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도면 돌쇠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얘야 돌쇠야, 그렇게 혼인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평안도에 이번에 수령이 되신 당숙 어른을 찾아뵙고 혼례 비용이라도 좀 얻어오려무나?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서 평안도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친척 어른이 사또가 된 곳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서니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저리 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 그래. 뭐 용건이 있어. 돌쇠는 제대로 말도 못해보고 문지기에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내 혼례 비용을 왜 여기까지 와서 얻어야 되는 거지? 돌쇠가 투덜대는데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아름답게 옷을 빼입은 기녀 하나가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돌쇠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처음 뵙는 도련님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 돌쇠가 여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한 십리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 사또께서 우리 당숙 어른이시라 혼례 비용을 좀 얻어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돌쇠가 몹시 떨어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기녀가 다 듣고 웃으며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꼭 저희 집에서 묵도록 하세요.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돌쇠는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쇠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시킨 일은 하고 가야지. 에이 모르겠다. 돌쇠는 불만을 가슴속 깊이 걷어두고 다시 한 번 할 말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서 관아 앞으로 갔습니다. 왜 또 왔어? 가라고 문지기가 그렇게 말하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우리 친척 당숙 어른이 이번에 여기 사또로 새로 오신 김아무개 되십니다. 만나 뵈러 왔으니 좀 들여보내 주시지요. 그러니 문지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 사또나리가 친척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려는 친척이 사또나리시고 아니 진작 말을 하셔야지 어서 들어가 보시오. 문지기는 관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또 친척이라니깐 이렇게 쉽게 보내줄 거면서 왜 아까는 그리 막은 것이지. 돌쇠는 어이가 없어하며 관아로 들어가 사또인 당숙 어른을 만났습니다. 네가 돌쇠구나. 너 어렸을 때 집안 잔치에서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지. 그래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그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당숙 어른께 혼례 비용이라도 좀 얻어오라고 하셔서요. 돌쇠가 이유를 말하자 사또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돌쇠야, 나도 지금 상황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관아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구나. 이걸 어찌 한단 말이냐. 내 걱정이 태산이구나. 내가 너의 혼례 비용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어쩌냐. 도움이 못 될 것 같다. 일단 내가 알아볼 테니 어디 가서 좀 기다려 보거라. 사또의 말을 들은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숙님 말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관아의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우려나 그냥 집에 돌아가야 하나. 돌쇠는 고민을 하던 도중에 순간 아까 만났던 기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약속대로 곧장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기녀가 반갑게 돌쇠를 맞이하고는 여종아 나에게 저녁밥을 정갈하게 차려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기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고을 사또는 고을 재정이 넉넉하지만 사또 자체가 사람 됨됨이가 통이 아주 작아서 아무리 가까운 친척간이라 해도 도련님의 혼례 비용을 보태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대 말이 맞소. 안 그래도 나도 비용을 받을 수 없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요. 그러자 기녀가 돌쇠를 보며 도련님, 제가 보기에 도련님의 기고리장대하며 시원시원한 관상이 훗날 아주 크게 출세하실 상이랍니다. 그러니 굳이 남에게 구걸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은하 500냥이 있으니 이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관아에는 다시 가지 마시고 그냥 이 돈을 가지고 곧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돌쇠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큰돈을 어찌하여 나를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숙 어른께서도 그래도 알아봐 주신다고는 하셨으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그래도 도리지 않겠소. 내가 그리 가볍게 행동한다면 당숙 어른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 기녀가 다시 웃으며 돈을 내어줄 생각이 있었다면 즉시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도련님이 이곳에서 오래 기다리며 머물러 보아야 안 좋은 눈치나 잔뜩 받을 뿐입니다. 돌아갈 때는 고작 몇 푼 안 되는 노잣돈이나 받으실 텐데 그 정도 돈으로 무슨 큰일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곧장 이 돈을 받아서 댁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3일이 지난 밤 기녀가 행장을 꾸리며 은하 500냥을 꺼내 보자기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돌쇠를 불러 어서 출발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 큰돈을 진짜로 나에게 준다는 것이오. 돌쇠의 말에 기녀가 돌쇠의 눈을 굳게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10년 안에 분명히 높은 벼슬을 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몸을 깨끗이 하며 도련님을 기다릴 것이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미천을 삼아 꼭 큰 벼슬을 얻으세요. 그리고 절 찾아오세요. 아니 어찌 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 이리 잘해주고 나를 믿어준단 말이오. 내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오. 내 말대로 하리다. 반드시 큰 벼슬을 얻고 뒤에 그대를 데리러 오겠소. 돌쇠는 감동하여 기녀의 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출발하였으며 사또인 당숙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당숙인 사또는 돌쇠가 찾아오지 않으니 이상히 여겨 포졸 하나를 불러 돌쇠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졸이 전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귀찮았는데 잘 되었구만. 친척이라 모질게 내칠 수도 없었는데 말이야. 사또는 아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며칠 만에 빠르게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돌쇠야 이리 오래 걸렸느냐. 그래 당숙께서 돈도 두둑히 주셨고. 그러니 돌쇠가 어머니 혼인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기 이 돈을 미천 삼아서 과거 공부를 할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돌쇠는 손에 든 돈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뭔 일을 겪었기에 과거를 본다는 말을 다 한다냐. 그래 네가 옛날부터 한다면 했지. 돌쇠는 그렇게 그날부터 과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돌쇠는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매일같이 서책을 읽고 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돌쇠는 과거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기녀의 말이 들어맞았는지 돌쇠는 관직에 나아가서도 바로 승승장구하였고 곧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뒤에 암행어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암행어사로서 평안도를 가장 먼저 암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평안도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난날 자신을 믿고 큰 돈을 내어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기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곧장 평안도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수년 전 찾아갔었던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기녀의 어미가 홀로 있다가 나와 보더니 돌쇠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도련님 떠나시던 날에 이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간 것도 모르는 채 뒤로 소식이 영영 끊어져서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답니다. 돌쇠는 그 말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돌쇠는 잠시 기녀가 왜 자취를 감추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유를 알아챘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을 거야. 내가 혹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올 것을 염려하였구나. 그러니 돌쇠는 이내 기녀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떠난 뒤로 살아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우리 딸인지 아닌지 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저는 늙어서 기력이 쇠했고 먼 길을 찾아가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가 말을 듣고는 곧장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절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끝내 기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절에 이르러 보니 절 뒤로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언덕은 몹시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암자에 오르니 스님이 암자에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즉시 스님들에게 기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5년 전에 20살 가까이 된 여인이 와서 예불하는 스님께 아침 저녁 밥값이라며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내게 해달라 하였으니 주지 스님께서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인은 늘 불상 앞에 닫혀 아래 엎드린 채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지내왔습니다. 늘 아침밥과 저녁밥은 창틈으로 들여보내게 하였고 대소변을 볼 때나 잠시 문 밖에 나왔다가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4, 5년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오고 있지요. 그러니 저희는 모두 여인이 생불이라 여겨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돌쇠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찾던 기녀임을 알아채고 승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평안도의 도령이 낭자를 보고 싶은 일념으로 이렇게 찾아왔으니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해 주는 것이 어떻겠소? 승려가 말을 전하니 암자의 여인은 다시 승려를 통해 물어왔습니다. 도령이 오셨다면 과거 급제를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그러니 돌쇠가 말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지금 암행어사가 되어 왔다네. 그러자 여인은 다시 승려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자취를 감추고 고생한 것은 모두 서방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관아의 사토가 저에게 수청을 들라 요구하니 서방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방님을 뵙고 싶지만 몰골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위해 단장해야 하니 저를 위해 10여일 이곳에 머물러 주시면 제가 곧 깨끗하게 씻고 단장해서 예전 모습을 회복한 뒤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며칠 뒤 기녀가 곱게 단장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뒤 나와서 돌쇠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이한 행동들의 영문을 몰라 하던 암자의 승려들은 후에 두 사람의 사연을 알고 몹시 감탄하였습니다. 돌쇠는 곧장 기녀와 함께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본 사또는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너 돌쇠가 아니냐? 그리고 옆에 여인은 예전 사라졌던 기녀 아니냐? 그러자 돌쇠가 기녀를 뒤로 물리며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께서 이 마을 사또로 있으며 마을의 처녀들을 함부로 탐하고 욕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여기 이 기녀에게도 억지로 수청을 들라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랬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그러자 돌쇠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잔뜩 찌푸리며 돌쇠의 손에 든 마패를 노려보는데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주변에 있던 사령들이 그렇게 외치며 관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돌쇠 네가? 아이고 암행어사님. 사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돌쇠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돌쇠는 사령들이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또가 해온 나쁜 짓들을 모두 밝혀내고 조정에 보고하고 그를 파직시켜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 돌쇠는 자신을 믿어준 기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즘 찾기 힘든 사랑의 약속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사랑의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평양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돌쇠의 마을은 일할 것도 먹을 것도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돌쇠와 마을 청년들은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건너면 그곳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성벽을 쌓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경도 주고 밥도 주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돌쇠도 이 소식을 듣고는 대동강을 건너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와 같은 마을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10여 명이 있었으니 이들은 늘 일을 마치면 대동강을 건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배를 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돌쇠와 친구들은 배를 부리는 데에 익숙하여 배주인은 이들에게 배만 빌려주고 자신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은 어지간한 물살은 겁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바탕 큰 바람이 일더니 물살이 이전과는 다르게 무지막지하게 거세졌습니다. 배를 몰던 돌쇠가 청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노를 저어라. 빨리 노를 저어. 안 그러면 물살에 빨려간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살이 거세서 노가 안 저어진다고 큰일이다. 모두들 배를 꽉 잡고 있어라. 돌쇠와 청년들은 물살에 그대로 떠내려가서 바다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떠돈 지 여러 날 만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휴 다행이야. 계속 그대로 다녔다가는 우린 모두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야. 모두들 이상 없는 거지. 물에 빠진 사람은 없지. 그렇게 돌쇠는 청년들을 살피고 한 명 한 명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도 물에 빠져 사라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는 섬이었지만 섬에 도착하여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돌쇠와 청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힘을 모아서 배를 밀어서 배를 땅 위에 잘 정박해두고 섬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모를 섬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인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별소득이 없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저기 굴이라도 파서 굴 속에서 하루를 보내자. 조그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올 것이야. 그래서 청년들은 합심하여 굴을 파고 굴 속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돌쇠의 가장 친한 형이자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든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우리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이제 믿을 것은 우리들 서로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행동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를 꼭 따라야 할 거야. 그래야 집에 있는 부모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우리는 살아 돌아갈 때까지 함께한다. 모두들 알겠지? 그래, 그러자.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서로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생활을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앞으로 아주 커다란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주 큰 배야. 큰 배라면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모두들 옷을 벗어서 흔들어라. 배에 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말이야. 청년들은 옷을 벗어서 흔들어 배를 불러댔습니다. 다행히 그런 청년들을 발견한 큰 배는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글씨로 써서 서로 말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뱃사람들도 중국 문자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던 나라는 우리는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갈 이유도 없구나.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로 같이 가야 할 것인데 어쩌겠느냐. 함께 가겠느냐. 그 사람들의 제안에 돌쇠와 청년들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섬에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럴 바에야 다른 나라에라도 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배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나라로 가니 그곳은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지는 않은 듯하였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새는 중국 사람들 같았고 풍속이 아주 예의가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돌쇠와 청년들을 반겨주었고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주며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섬의 이름은 락도라고 하였는데 이 섬에는 딱히 임금이나 사또 같은 윗사람이 없고 세금을 내는 일도 없으며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사람들은 섬에 산 지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워낙 사람 수가 많지 않은데
남자는 적고 여인은 많아서 혼이 나기도 쉬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쇠와 청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칠복이에게 뱃사람 이 자신의 딸을 보여주며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았습니다. 그 딸은 아주 아름다웠으니 칠복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이 섬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는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근처에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섬은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섬의 삶과 면화가 나질 않아서 우리는 매년 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것들을 사온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매년 중국에 사신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조선의 사신단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부디 여기 사람들이 중국에 갈 때 우리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여인은 밖에 사람들에게 말해보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일주일 뒤에 떠나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와 청년들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보고픈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일단 중국에 가는 것이니 아직 기뻐하긴 일러. 중국에 넘어가서 다시 조선 사신단을 기다려야 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야. 아마 우리 부모 형제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는데 너무 잘 됐어.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섬에 있는 동안 여인들과 연분이 생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향에 간들 여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들과 연분을 쌓지도 못하니깐 차라리 이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자 돌쇠가 화를 내며 우리가 섬에 떠내려왔을 때 한 약조를 잊은 거냐. 모두 무사히 집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러자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칠복이의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자리를 떠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칠복이가 간 곳은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부인을 찾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던 부인이 헐레벌떡거리는 칠복이를 보고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우리 일주일 후에 중국 가는 배를 타고 조선에 갈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이지요. 당신도 당연히 나와 함께 갈 것이지요. 그러자 부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칠복이를 보며 저야 당연히 서방님을 따라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될 일입니다. 칠복이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요? 제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요. 아니면 우리 고향에 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그러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은 재난군인데 제가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험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한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무슨 규율 말이오? 자세히 말해주구려. 이 섬 여자들은 혼인을 하거나 난 건 이 섬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섬에는 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 혼자 늙어가는 난악들도 많지요. 그런데 이 섬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혼사를 치르려고 섬 밖으로 떠난다면 이 섬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의 여자들은 절대 섬 밖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인을 보며 그런 법규가 있었군요. 나도 당신과 함께 이곳에 있고는 싶지만 내가 애들한테 한 말이 있어서 고향에 갈 때까지 모두 한 몸이 되자고 했는데 내가 약조를 어기면 대장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겠소. 서방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장부가 아녀자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것은 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살아있다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널기 나간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돌쇠가 칠복이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표정이 안 좋습니까?
고향에 가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혼인을 하지 않았나. 내 부인은 어쩐단 말이야. 그렇다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내 부인은 이 섬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고 나만 남아있자니 내가 아우들에게 한 약조가 있는데 사내로서 한입 갖다 두말할 수 없지 않겠냐? 그리고 칠복이는 아내가 이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 칠복이가 떠날 일주일 동안 칠복이 부인은 성심성의껏 돌봐주었으며 배가 떠날 때에는 음식까지 잘 장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칠복이를 배웅한 부인은 칠복이를 보고 저는 오늘 당신이 보는 앞에서 사라져서 제가 결탄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부디 서방님 가족들과 만수무강하세요. 그리도 다른 여인을 찾아 꼭 혼인하세요. 부인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갑자기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배에 탄 청년들과 칠복이는 몹시 놀랐으며 칠복이는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돌쇠와 청년들은 중국으로 갔다가 다행히 얼마 후에 조선에서 건너온 사신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향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헌데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칠복이는 슬픔과 부인에 대한 그리움에 고향 가는 길에 시름시름 앓다가 압록강을 건널 무렵에 결국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를 비롯한 나머지 청년들은 그런 칠복이와 그의 부인의 넋을 기리며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쇠와 청년들은 모두 고향에 잘 돌아가서 그리웠던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에가 있어서인지 돌쇠와 청년들은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와 그것을 잊지 못한 남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부부들도 이 부부처럼 상대방에게 헌신한다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마을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집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두 형제 돌쇠와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우애도 좋고 효심도 깊어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형제를 늘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형제가 장가들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만 큰 병에 걸려서 곧 세상을 떠날 듯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느끼고 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그동안 이 애비를 봉양하느라고 너희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운을 차리세요. 돌쇠 칠복이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애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어 너희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남겨줄 것이 참으로 변변찮구나. 그나마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는 저기 절구 그리고 표주박과 대나무 지팡이 이렇게밖에 없구나. 너희 둘이서 무엇을 가질지 정하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말에 형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돌쇠 형님께서 먼저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엔 제가 고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형제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남 돌쇠는 절구를, 차남 칠복이는 표주밭과 대나무 지팡이를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형제는 몹시 슬퍼하며 아버지를 잘 장사 지내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쇠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런 산골 오지에 살아갈 이유는 없다. 칠보가 이제 이곳을 나가서 각기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곳에서는 하루 한 끼 해 먹는 것으로 매일 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동생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구하던지 하여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돼야 함께 모여서도 살 수 있을 것이지. 이 산에서 빠져나가는 두 갈래의 길이구나. 우리가 각기 다른 길로 떠나고 훗날 뜻을 이루게 되면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조를 하자. 예, 돌쇠 형님. 형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형제는 인사를 나누고 각기 다른 길로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북쪽에는 큰 산들이 아주 많았으니 이 돌쇠는 산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산삼을 구하여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돌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산삼이라 산삼을 캐서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돌쇠는 그렇게 깊은 산을 돌아다니며 산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절구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라서 순간순간 절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구를 귀하게 여기고 잘 챙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삼을 찾아다녔지만 산중에서 산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이면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 중에 들어가 산삼을 찾던 돌쇠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니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보구나. 안 되겠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봐야겠어. 돌쇠가 주변을 살펴보니 숲을 사이로 커다란 동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옳거니 저기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나가자 돌쇠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무척 어두웠기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동굴 깊은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아주 돈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두목 도적질을 그만할까요?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도적들인 듯하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불빛이 돌쇠가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않았기에 도적들은 돌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적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돌쇠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물려준 절구가 생각났습니다. 옳거니 절구를 한번 이용해 보자. 돌쇠는 절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동굴벽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고 소리는 동굴에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를 들은 도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무슨 소리야? 동굴에 괴물이라도 있나 봅니다. 도적들은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에 겁이 나서 그만 동굴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일단 저것들이 돌아오기 전에 나도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돌쇠는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도적들이 횃불과 짐을 버리고 갔기에 어두컴컴했던 동굴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을 본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인가? 동굴 안에는 도적들이 놓고 간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도적질을 해서 모아둔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이다. 돌쇠는 그 중에 몇 가지 물건을 들고서는 곧장 산을 내려와 관아로 달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즉시 사또에게 자신이 동굴에서 본 것들을 말했고 거기서 가져온 물건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려던 물건이다. 이것을 도둑 맞아서 온 마을이 난리였는데 내가 이것을 찾아오다니 우리 마을의 은인이로구나. 사또는 돌쇠가 가져온 물건을 보고 좋아하면서 곧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사또와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이 있었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 동굴 앞에 도착한 사또와 군사들은 근처에 숨어서 도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또와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자 잠시 후 도적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목님 동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많은 재물과 보물들을 놓고 그냥 가자고. 아까는 놀라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도적들은 작정을 하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모두 잡아들여라 도둑놈들을. 사또의 명령에 군사들이 동굴로 들어가서 도적들을 잡아왔습니다. 돌쇠 덕분에 사또는 도적들을 성공적으로 소탕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훔쳐간 수많은 보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그동안 온 나라를 골치 아프게 했던 이 도적들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도적들은 특히 임금님에게 올라가던 진상품들을 노리고 훔쳤던 도적들이라 전하께서 특별히 큰 포상을 내릴 것이다. 아니 참입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쇠는 절구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도적들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무려 10만 냥이나 되었는데 이 돈이면 형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포상금 10만 냥을 받아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많은 혼처가 들어왔고 그중 가장 마음 씀씀이가 좋고 집안도 좋은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한편 칠복이는 남쪽의 길로 나아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주 넓고 긴 숲이 우거졌는데 칠복이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숲은 어째 끝이 없는 거지.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이 아닌가? 세상에 길을 잃었구나. 결국 길을 잃은 칠복이는 한참을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 어느 폐가에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어둡단 말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날이 밝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겠구나. 칠복이는 그렇게 폐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잠에 빠져들 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무서움에 차 있던 그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바로 폐가까지 와서 칠복이 앞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모지 귀신인가 칠복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복의 해골 날새, 오늘은 부잣집 외동딸의 혼을 꼬여올 것이니 그리 알고 있겠나. 칠복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도깨비처럼 생긴 형체가 어렴풋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벌써 일어나 있었네. 잘 다녀오게나?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어째 자네 목소리에서 사람 냄새가 나네. 해골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오늘은 의심까지 하는구만. 그럼 만져보게 거짓인가 아닌가? 그러지 어디 자네의 머리를 이리 돌려 대보게나. 칠복이는 얼른 아버지에게 받은 표주박을 들이댔습니다. 컴컴한 터라 도깨비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네임에 틀림이 없군. 머리에 털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왕 확인하는 거 손도 한번 만져보세. 칠복이는 얼른 또 대나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어이구 팔뚝이 이리 가는 것을 보니 해골자네가 맞는구만. 뼈에 물기가 없는 것을 보니 죽은 지 꽤 오래되었구만. 그래 이제 내가 맞는 것을 확인했는가? 그렇게 도깨비는 정신없이 마을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도깨비가 가고 난 뒤에 도망을 칠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죄 없는 처녀의 혼을 빼어온다고 하였으니 혼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그냥 도망칠 수는 없지.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금방 돌아왔습니다. 도깨비에게 칠복이가 딸의 혼은 어떻게 했나? 여기 있네. 지금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손에 쥐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여기 내 해골머리에 넣게 내가 못 도망가게 꽉 붙들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함세. 자네 머리라면 혼이 도망갈 리가 없지. 이미 자네는 죽은 몸이니깐. 그러자 칠복이가 포주박을 내밀자 도깨비가 혼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칠복이는 빠르게 포주박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써 날이 밝아오는구나. 이건 큰일이구만. 나 먼저 가겠네. 내일 밤 다시 찾아오겠네. 도깨비는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날이 밝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도깨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밝아진 숲길을 잘 빠져나와 서둘러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딸이 죽어서 일어나질 않으니 부잣집은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울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처럼 서럽게 울고들 계신가요? 칠복이는 모른 척하고 지파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요. 어제 저녁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주인집 따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런 것이요.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한번 살려보지요. 칠복이의 말을 들은 하인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부잣집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우리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말하고 딸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뒤에 처녀의 곁으로 가서 혼이 담긴 표주박을 처녀의 코에 바짝 대고 포주박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서 희뿌연 기운이 빠져나와 딸의 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까지 누워서 움직이지 않던 딸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딸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잣집 딸은 잠에서 깨어나니 옆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고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 어찌 제 방에 계십니까? 딸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은 부자 양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딸아,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부잣집 주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곤 이칠복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소?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보. 그러니 자네만 좋다면 내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소? 그러자 칠복이는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저야 그리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으나 따님이 괜찮을런지요. 그러자 부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께서 저희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혼인도 못하고 죽을 저를 살려주셨으니 당연히 낭군님으로 모셔야죠. 그날로 칠복이는 부잣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재산의 반을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부인과 함께 형돌쇠를 만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돌쇠와 칠복이 형제는 우애 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는 황당하겠지만 부모님에게 자란 효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가 하루는 주막에서 탁주 한 병 마시고 살짝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돌쇠가 계속 노인을 깨워 보았으나 노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노인을 들쳐업고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해가 다 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기에 의원은 문을 닫았는데 돌쇠가 의원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보 의원,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나와 보세요. 의원이 돌쇠의 소리를 듣고 의원이 귀찮다는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의원은 하지만 돌쇠의 등에 엎여있는 노인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복에 어서 들어와. 저기 눕히게나. 의원은 노인을 진맥하더니 침을 꺼내어 이곳저곳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어서 모시고 오긴 했는데 숨이 꺼진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잠시 침을 맞아 놓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자네 덕분에 이 노인장은 목숨을 구했구만. 급체였소. 그런데 워낙 심하게 급체를 하여서 죽을 뻔한 것일세. 아주 천운이로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졸려서 이만 잘 테니까 자네가 옆에서 잘 지켜보게나. 무슨 일 있으면 날 깨우고. 아마도 괜찮을 걸세. 내가 조치는 다 취해 놓았으니. 알겠습니다. 제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밤이 새도록 노인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졸렸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허벅다리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되어서 드디어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지? 그리고 자넨 누구인가? 아유, 노인장 일어나셨습니까? 길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여기 의원에 모셔왔습니다. 의원 말씀으로는 급체를 하셨다더군요. 그러니 소리를 듣고 의원이 일어나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여기 이 젊은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어제가 곧 당신 황창길 갈 뻔했소.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그러니 돌쇠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라뇨.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였을 일이지요. 아유, 의원님 이제 이 노인장 괜찮으신 것입니까?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돌쇠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꼴딱 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돌쇠의 부인은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밤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걱정이 난 부인에게 어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밤새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돌쇠는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갔고 금세 잠에 빠졌습니다. 돌쇠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 아주 그냥 오늘은 하루가 다 가는구나. 해가 중천에 뜬 것 같은데 어서 가서 밭에 물이라도 줘야지. 돌쇠가 방을 나서는데 마당에 웬 커다란 가마니가 10수개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여 부인을 부르니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여보 이게 다 뭡니까? 웬 가마니가 이리 많단 말이오. 이거 콩 아닙니까? 돌쇠가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모두 콩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노인이 일꾼들이랑 와서는 이 콩가마니들을 잔뜩 마당에 다 내려놓고 갔어요. 다 해서 3,000말 정도 된다는데 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께서 자신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전날 구해주었다던 노인장인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었다 하니까 저에게 말하기를 내년 내후년에 가서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로 경솔히 팔지 말고 반드시 노인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팔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시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떠나셨어요. 그나저나 이 많은 콩을 어찌하리?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당장 내다 팔아도 수백 냥 어치는 될 것인데. 돌쇠의 말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조금만 내다 팔아볼까요?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복에나 이 많은 콩을 주시면서 그런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면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것이야. 아이, 그리고 옛말에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반나절 내내 콩 가마니를 창고로 옮겨 넣었습니다. 돌쇠가 노인을 구해주고 횡재를 했다는 소식은 마을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돌쇠의 콩가마니 구경 좀 하자고 친구들이 돌쇠의 집에 수많은 콩가마니를 구경하겠다고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 이 콩을 팔아서 땅이라도 사라고 권유하였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과연 흉년이 들어서 콩 한 말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보 시장에 가니까 콩값이 2배로 뛰었어요. 어이, 그게 정말이오. 역시 작년에 안 팔기를 잘했다니까. 그럼 이제 올해 파는 거예요. 당장 팔아요. 노인장께서 자신이 올 때까지는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돌쇠는 곧 콩을 팔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며 매일 밤 기대를 하고 잠들고 있었는데 노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이웃들이 흉년일 때 어서 콩을 팔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돌쇠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콩을 주신 분이 안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영향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집 역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고 작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왔으니 날이 갈수록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가족들도 배를 고른 날이 하루 이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부인이 돌쇠에게 빨리 콩을 팔던가 먹던가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왕지사 기다리기로 한 거 끝까지 기다려봐야지. 이거 한번 팔거나 먹기 시작하면 금방 동날 것이오. 그러니 가족들은 돌쇠의 황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인이 주고 간 콩을 단 한 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를 넘겨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던 가뭄은 더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온 마을 논밭은 말라 비틀어져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한 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며 이웃 사람들이 돌쇠에게 찾아와 콩을 팔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어요. 제발 콩을 팝시다, 제발요. 여보, 그럴 수 없소. 노인장이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였소. 그럼 기다려야지요. 아이고 세상에 여보, 이러다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무작정 기다렸는데 안 오면 어쩌려고요. 부인이 답답해하니 돌쇠가 또 말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한번 마음을 먹었고 콩을 주고 가신 노인장께서도 그리 하라고 하였으니 그런 것이오. 이 정도 가난과 배고픔도 버티지 못한다면 사내 대장부가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겠소. 나와 노인장의 약속이오. 그렇게 돌쇠는 가족들이 모두 쫄쫄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콩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다행히 가뭄이 가시고 비가 적당히 잘 내렸으니 논과 밭에 보리 곡식이 구름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들이 다 익으려면 두어 달은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친 흉년의 여파는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버티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굶어 병에 걸렸고 익지도 않은 곡식을 먹겠다고 주워 삼켰다가 탈이 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한두어 달만 있으면 풍족하게 수확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남은 두어 달을 버티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중에 돈이며 집문서며 땅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사방에서 몰려와 돌쇠의 집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돌쇠, 제발 부탁이네. 우리가 부르는 값에 2배를 쳐줄 테니까 콩을 팔게나. 두어 달만 버티면 우리도 살 수 있는데 두어 달 버틸 식량이 없으니까 이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네. 이게 어디 우리 마을뿐인가 온 마을이 다 마찬가지야. 금방 고래 먹을 것이라고는 자네 집에 있는 콩밖에 없단 말일세. 사정은 딱 하나.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다 못한 돌쇠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아들아,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지만 요즘 굶주려 죽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단다. 작년까지야 어떻게 근근이들 배고픔을 참고 버텨냈는데 이제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되어버렸다. 너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 아니더냐. 사람 목숨보다 약속이 중요하더냐.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도 중하지만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 마을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콩 한 대의 값이 100푼이라 쓰고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이름과 가져가는 콩의 양을 적어서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결정이 우리를 모두 살린 것이야. 풍년이 될 것이니 올해 수확을 하고 나면 이 콩값을 다들 지불할 수 있을 걸세.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그러더니 사람들은 곧 도끼로 돌쇠의 집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콩을 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콩값이 워낙 비싸니 다들 적당히 버틸 만큼의 콩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콩을 꺼내주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대부분 콩값을 빈 문서로 받았으나 돈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돈도 받아서 양이 상당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20만 양이나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큰 돈이 생긴 돌쇠는 돈을 보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는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구나. 노인장께서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무릇 일이란 명백해야 하는데 어찌 내가 이 일을 구차하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 마당에 콩을 다시 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땅이라도 사들여서 이 콩을 경작해서 노인장이 행여라도 돌아오면 보여드릴 수 있게 콩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하여 돌쇠는 콩농사를 짓기 좋은 매입할 만한 토지를 알아보았더니 가뭄 때문에 땅값이 전에 비해서 헐값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받은 돈만으로도 수일 만에 엄청난 넓이의 토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 해마다 큰 땅의 머슴들을 고용하여 콩농사를 지어 해마다 노인이 남겨놓고 간
콩 수십 가마니 이상으로 수확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콩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남은 것들은 팔았는데 돌쇠가 그렇게 콩 농사를 짓고 수확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노인이나 그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조차 돌쇠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가마니의 콩은 문제도 아니었고 이미 돌쇠의 재산은 인근 고을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 그는 많은 재산으로 나라의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갓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든 돌쇠의 꿈에 노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봤군. 나와 약조를 끝까지 지켜주었어. 내가 팔지 말라는 것은 자네의 사심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었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라고 한 것이야. 내가 준 콩이 자네에게 주었기에 많은 사람을 구했어. 이제 약조는 신경 쓰지 말고 살게나. 돌쇠는 잠에서 깨어나서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착한 사람 돌쇠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조그만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선행을 한다면 돌쇠처럼 복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동백이었습니다. 동백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동백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무척 가난하고 살림도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된 어머니는 동백이를 정성으로 키웠고 동백이 또한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를 잘 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백이의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백이는 집이 넉넉하지 못해 제대로 의원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한수를 떠다가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저의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미 천한 것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동백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밤마다 정한수를 떠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병은 호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백이의 집에 웬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백이는 없는 살림이지만 어머니가 드실 만큼만 남겨두고 보리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이것밖에 공양을 못합니다. 부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이 주시니 보리쌀이 어떠한 것보다 크구려. 보아하니 보살님 집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오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젊고이라면 얻을 수 있으니 개념치 마세요. 그러자 스님이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을 보며 보살님의 어머니 병이 차도가 없구려. 이대로라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동백이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말이 정말입니까? 이대로라면 저희 어머니가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 방도는 없는 건가요? 부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살님이 공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양을 하면 되죠?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이든 할 터이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스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심히 입을 열며 보아하니 보살님은 하늘이 정한 사람이요.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본디 하늘의 선녀였소. 그래서 하늘에서 보살님을 다시 하늘로 데려갈 것이요. 보살님을 이곳에 보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쓰임이 있으라 그리한 게지요. 공양이라 하면 절말하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쾌차만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스님.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조만간 보살님이 아주 큰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있는 암자로 오십시오. 그렇게 약조하시면 곧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늘에 약조를 하겠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아무리 해도 차도가 없던 어머니가 아무 일 없던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자 동백이는 스님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스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백이가 18살이 되자 동백이의 미모는 꽃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동백이의 어머니도 젊었을 때 미모로 마을에서 유명하였고 이런 어머니를 닮아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모는 한 번 본 사람이라면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백이가 지나가면 알 수 없는 꽃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마을 남자들이 그녀를 마음에 품고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있는 양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동백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동백이에게 청혼을 해서 거절당해도 동백이에게 어떤 의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봉꾼이거나 시정잡배들도 동백이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동백이에게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는 하늘이 벌할 것이다. 그녀를 보기만 해도 일이 좋고 품격이 있으니 어찌 억지로 혼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그냥 이 마을에만 있어줘도 정말 좋겠다. 동백이 덕분인지 마을은 이상하게 활력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백이는 항상 부지런히 마을 언덕에 올라서 나무를 깨어서 집으로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힘든 일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면 동백이가 말했습니다. 마음만으로 고맙습니다. 제 형편에 누구에게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즐겁습니다. 저한테는 이 일이 없다면 그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동백이를 아끼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억지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동백이가 마을 언덕에 올라서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이 마을로 부임한 평양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평양감사는 임금의 배다른 동생으로 궁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이곳으로 좌천당한 것입니다. 왕족은 벼슬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법이었으나 이 망나니 같은 평양감사는 평양에 어여쁜 아녀자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이 평양감사는 처녀거나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만들면 자신첩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백이의 빼어난 미모와 그윽한 향기가 이 평양감사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오자마자 동백이를 찾아다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동백이를 보았습니다. 과연 소문이 맞구나. 헛소문이 아니었어. 어찌 아녀자가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찌 사람의 몸에서 이리 좋은 향기가 난단 말이냐.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을 거야. 이 평양감사는 보통 다른 남자와 다르게 동백이에게 흑심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 왕족이면서 임금의 동생이니 뭐든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백이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하고 같이 평양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이 평양의 주인이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 이 나라 안에서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험한 일 안 하고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동백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평양감사님처럼 높으신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홀로 된 어머니를 놔두고 저 혼자 호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동백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평양감사의 탐욕에 가득 찬 눈을 보고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백이는 마음을 추스리고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평양감사가 잠시 동백이를 훑어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 아주 기특한 소리군. 너는 얼굴도 어여쁜데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마음에 아주 쏙 드는구나. 그럼 너의 어머니도 함께 데려가면 어떻겠냐? 어머니도 내가 호강을 시켜드리면 되지. 이런 산골에서 매일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너가 호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너가 날 따라간다면 평양에서 가장 큰 기와집과 수많은 몸종들을 부져주고 매일매일 진수성찬에 비단 옷을 입고 아주 꽃처럼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동백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한번 가서 여쭤보고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동백이의 말에 평양감사는 몹시 기뻐하면서도 의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서 속히 다녀와라. 혹시 설마 평양감사인 나를 기다리게 하고 도망을 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나라에서 나를 피해 갈 곳은 없을 것이야.
아무리 너가 마음에 든다고는 하지만 나를 기만하면 너희 죄를 엄중하게 묻고 네 어미도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평양감사가 눈을 치켜뜨며 동백이를 보니 동백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제가 어찌 약조를 어기겠습니까? 나으리께서 저와 제 어미를 호강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처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산밑이 제 집이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속히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일단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네 어미만 데리고 와라. 너희들의 옷과 세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해줄 것이다. 평양감사는 관용을 베푸는 체하였습니다. 평양감사가 허락하자 동백은 즉시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몹시 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수가. 평양감사란 놈은 마을에 예쁜 안악들을 데려다가 몽땅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너까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억지로 끌려가 안악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쩐다 말이냐. 이 나라에서는 그놈을 피해 살 수가 없을 텐데. 그 말에 동백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곳을 빨리 떠나요. 저번에 어머니가 병중일 때 한 스님이 오셔서 가르쳐준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 가면 스님이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양감사라도 저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망가야지. 어서 도망가자꾸나.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붙잡혀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어머니는 황급히 간단한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백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산길을 걷고 또 걸어서 산 중턱에 있는 스님이 가르쳐준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백이의 집에 왔던 스님이 절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두 모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모녀의 방문에 스님이 묻자 동백이가 사정을 말하고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모녀를 흔쾌히 절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인가? 하늘에서 이동백이를 이곳에 보낸 이유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깝구만. 남이아불 관세음보살? 남이아불 관세음보살? 한편 모녀의 집 근방에서 기다리던 평양감사는 한참을 기다려도 동백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제서야 모녀가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런 겁도 없는 것들을 보았나? 감히 이 나라 안에서 임금의 동생인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다니 이거 생각지도 못했군. 이번에 데리고 살 참인데 잘 되었군. 남편 무서운 것을 알게 해주어야겠군. 그렇게 모녀가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 평양감사는 온 마을을 뒤지다가 결국 산속에 있는 모녀가 숨어있는 암자까지 왔습니다. 평양감사는 문을 절에서 열어주지 않으니 포졸들을 시켜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평양감사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평양감사를 막으려 하였으나 포졸들이 스님을 끌어내버렸고 곧 숨어있던 동백이 모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양감사는 동백이를 데리고 절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평양감사가 말에서 내리고 동백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 나라에서는 나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다. 너가 너무 어여쁘니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알겠느냐? 그런데 이때 순간 갑자기 동백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아, 눈부셔 뭐야? 왜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나는 게지? 평양감사는 몹시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참 빛이 뿜어진 뒤 빛이 사라진 자리에 동백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난생 처음 보는 하얀 꽃이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피어 있었습니다. 이에 평양감사는 몹시 놀라 하였으며 하늘이 이러한 일을 벌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이 내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정말 이것이 꿈이 아닌가? 평양감사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과오들이 떠오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평양감사는 그제서야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며 관직을 버리고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밀고 이 절에 들어와 평생 자신이 과오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동백이가 변한 하얀 꽃은 동백꽃이라 부르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은 꽃말은 청렴과 절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자신의 입만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과오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과오가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